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트의 모습으로 두 번째 백사실 계곡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문화재 내용이 다양하게 많기도 하지만 계곡길을 따라 중간중간에 문화재를 소개시켜 드릴 곳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사실 계곡의 생태 경관 보존지역, 여기 보면 현이추에서 별서터, 별서라고 나오죠. 별장이라고 안 하고, 그 별서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능금마을에서 내려왔는데 백석통, 여기에도 월암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우측에 이 나무를 사이로, 여기서 이만큼만 숙이면 보입니다. 저 큰 바위가 보입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보이면, 큰 바위가 보이니까 저 바위에 월암이라고 적혀 있는 걸 꼭 보시고요. 절에 가도 이런 지대석이 보이죠. 장대석. 이런 돌 무게가 300-400kg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저 돌은 300kg를 넘어서 뭐 400-50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창의문 촬영할 때 한양 도성 지대석과 장대석을 어떻게 그럼 옮겼을까? 거기에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린 거 함께 보시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죠? 이 돌들을 사람이 옮긴다면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이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돌들을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통나무들을 요 위에다 올려요. 길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장대석, 더 큰 지대석이라도 사람의 숫자만 많이 매달리면 돌을 옮길 수가 있겠죠.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돌을 옮길 때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통나무를 길게 위에 올리고 돌과 통나무를 칭칭 감아서 단단하게 묶어주면 사람들이 통나무에 매달려 어깨에 짊어지고 상여를 매듯 짊어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곽까지 지대석을 사람들이 옮겼고요. 최대 6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돌을 옮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곡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이 홍은동 방향이에요. 백사실 계곡을 위로 올라가면 창의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동네 둘레길에서 촬영을 했죠. 자하문, 그 자하문을 통해 인조 반정군이 올라가서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인조는 두 번의 호란을 겪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데요.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 백성의 20만, 최대 50만까지 청나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분들을 환향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향자, 여성여, 계집여자를 쓰는데요.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향여라고 하는데, 환향여를 낮춰 부르며 환양년이라는 나쁜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환양여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본인들의 가족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홍은동, 백사실 계곡에 물이 내려간 홍은동의 계곡 쪽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볼까요? 병자호란 이후로 돌아온 환양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여 살던 곳이 이 백사실 계곡물이 흘러 내려가서 천변이 되는 홍제천입니다. 그 홍제천 주변에 환양여들이 몰려 살자 인조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청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여 클홍자에 은해, 은자를 써서 환양여들에게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너희들에게 모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고 국가에서 인정하였다. 그래서 클홍자에 은의 은자를 써서 홍은동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곳입니다. 내려가면서 보시죠. 백사실 계곡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분쯤에 현통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현통사하고 마지막 계곡
바깥쪽으로 나가서 바라보는 현통사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현통사는 작은 절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피디님 이쪽으로 가까이 오서 찍으세요. 보면 여기도 조계종의 그 마크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 쇼츠로 심학산편에 히틀러가 합각에 만자를 써놨는데 그 만자를 뒤집어서 45도로 틀면 하켄크로이츠 히틀러의 마크가 나온다.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논란이 심화되고 사찰에서 히틀러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2012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만자 대신 조계종의 마크인 동그라미 3개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켄크로이츠 마크 대신 저 마크가 조계종의 마크로 변화가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불교의 만자와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켄크로이츠에 나오는 만자는 그 훨씬 전인 시대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만자와 연결되어 있는 하켄크로이츠의 미륵불, 이게 옛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사 방식인데 오르축선을, 그래서 미륵부처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히틀러의 인사법도 마치 미륵부처를 흉내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카메라로 보이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따라서 올게요. 카메라가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줘 보세요. 현통사에서 바라보면은요, 제월당이라고 글자를 적어놨는데 가운데 보면 월자를 이렇게 해서 2개를 글을 넣어서 월자를 적어야 하는데 월자를 눕혀놨죠. 그러면 초승달 모양도 있고 보름달 모양도 있을 텐데 저 글씨를 적었던 분은 달을 눕혀서 좀 더 운치 있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적으셨어요. 그 다음 옆자를 볼게요. 그 다음 옆자를 보면은 좌우에 칠성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로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칠성각. 가운데 성자가 날일자에 별을 뜻하죠. 해를 뜻하기도 하고 별을 뜻하는 날일자에 아래는 날생자, 그렇게 해서 별성자인데 저 별성자가 날일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좌측에도 날일자 하나를 쓰고 우측에도 날일자를 하나 써서 별성자를 독특하게 적어놨죠. 제 추측입니다만 저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밤에 별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별이 총총총하다. 별성자를 날일을 3개를 적어서 별이 총총총 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글을 쓰신 분의 문학적 소질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려가 보실까요? 현통사 입구에 들어오면 대웅보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입구에 코끼리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위치가 문수 4코거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자, 코끼리, 문수 4코인데 사자하고 코끼리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찰마다 저런 부분들도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사실 계곡의 현통사를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지금 마을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천변을 따라가면 그 물이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홍제천 물이 내려와서 이 물이 내려간 곳이 바로 환양녀들이 모여 살았던 홍은동 그 길입니다. 내려오시면 이 큰 돌이 보이죠? 이 큰 돌을 끼고 데크길로 올라서 내려가면 세검정, 칼을 검이라고 하죠. 칼과 검은, 칼은 이제 한쪽 면만 있는 거고 검은 양날이잖아요. 무기로 사용됐던 검을 씻었다 해서 세검정, 그 세검정 터까지 내려가서 세검정의 터에 검을 씻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또 내용이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천변으로 타고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요. 이게 이제 홍제천이에요. 한향녀들이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들이 모여 살았던 곳, 향녀. 그걸 비하적인 말로, 나쁜 말로 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길을 따라서 우측으로 꺾고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세검정, 정자가 있는 곳, 세검정입니다. 저 정자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 입각하여 정자를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당나무를 키우고 있었고요.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나무입니다. 그 당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조지소 또는 조지서라는 관청이 있던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사관들이 글로 적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사관들이 글을 처음에 적는 것을 사초라고 합니다. 역사의 사자에 처음으로 적는다 해서 사초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자로 예쁘게 쓰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빨리 적지 않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글씨로 흘림체로 빠르게 적습니다. 그것이 사초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자는 절대 진실이 아니고요. 사관들이 처음에 적는 사초는 우리는 절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사관들마저도 서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빠르게 적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글씨를 적는 거죠. 그걸 사초라고 하는데요. 그 사초를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생산했던 조지소, 그리고 역사를 기록할 때 이용했던 사초를 적었던 사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초들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세검정터입니다. 세검정터는 인조 반정군의 칼을 씻었던 씻을세자의 검검자의 세검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사초를 씻어내어 종이를 재활용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종이를 씻어서 재활용함으로써 처음에 적었던 비밀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세검정터, 정식 명칭은 세검정이지만 복원을 하며 잘 복원되었기 때문에 세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검정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 이제 사관들이 처음에 사초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사관들이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사초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고 사관들끼리도 잘 못 알아보고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빠르게 속기로 적는 것이 사초예요. 빠르게 적거든요. 그 빠르게 적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역사적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초들을 모아서 나중에 재활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비밀 유지를 위한 거고요. 씻어내서. 두 번째는 씻어낸 종이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관들이 사초를 씻어낼 때 이곳에 와서 그 사초를 씻어냈어요. 백사실 계곡에서 백암산 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홍제천을 따고 내려가는데 사관들이 여기에 모여서 처음에 사용된 사초들을 물에다가 씻어내어 그 종이를 재활용했지요. 그 재활용하는 사초들을 모아서 한날 많은 사관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세척을 하는데요. 그때 사초를 물에다 씻는 작업을 세초라고 하거든요. 씻을 세자의 초안, 처음에 작성하였다. 처음에 작성한 내용을 씻어냈다 해서 세초라고 하는데요. 그 세초 작업을 할 때 이곳에 사관들이 모여서 이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먹고 마시고 놀면서 세초 작업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가 온 후로 이곳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 물이 고여 있는 흔적들이 돌에 구멍을 내어 기둥을 세웠던 흔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에요. 물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걷어내면 여기에 기둥을 팠던 흔적이거든요.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치고 여기서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사초를 씻어냈던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세검정 정자. 이 정자가 되었으면 이 정자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것을 세검정이라고 불리어야 마땅한데 원본 그림에 충실하지 않게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본과 상관없이 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을 세검정터
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검정의 홍제천 길을 따라 내려오시면 오늘의 영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홍지문이 보입니다. 홍지문은 탕춘대성을 연결했던 문이기도 하고요. 한양도성 18.6km의 한양도성과 계루왕 때 지었던 북한산성을 연결했던 곳입니다. 계로왕과 계루왕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왕은 아차산에서 고구려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북한 산성을 지은 인물은 계루왕입니다. 계로왕과는 다릅니다. 계로왕 때 지은 북한 산성과 한양도성을 이어주는 것이 탕춘대성인데요. 탕춘대성의 출입문이 홍지문이에요. 자문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문이 이쪽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성문의 폭을 보시면 이쪽이 더 넓습니다. 바깥쪽보다. 이쪽 성문이 폭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죠? 폭이 바깥쪽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넓은 쪽이 성의 안쪽이고 좁아지는 곳이 성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홍지천의 물은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으로 흘리게 되겠죠. 성 바깥으로 흘리게 됩니다. 홍지문의 편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문의 글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혀 있죠. 다른 대문을 보면은 글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혀 있는데요. 홍지문만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혀 있죠. 숙정문, 북대문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숙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문들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홍지문과 숙정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글씨가 쓰여 있죠. 저 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글입니다. 이전의 추억의 책장을 넘겨보면요. 책들의 글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 좌에서 우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글을 읽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글을 읽었던 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책들이 정의 시절부터 우측에서 좌측이 아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읽기 시작하는데요. 숙정문과 홍지문의 글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 방향으로 쓰인 것이 바로 글씨 체계를 바꾸었던 박정희 시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도서를 읽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때문입니다. 홍지문과 숙정문의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141계곡 두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